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회사는 자본과 부채를 모집을 해서 자산을 이렇게 사게 되고요. 이 자산을 경영자들하고 노동자가 잘 운용을 해서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이 재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 자산이 되겠죠. 근데 이 자산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닳거나 구식이 되면서 경제적 효익이 시간이 감소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한 것이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즉 하나의 가상적인 개념인 거죠. 즉 우리가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이 비용으로 우리가 분류를 매년 합니다만 결국 빠져나가는 현금은 없는 가상적인 항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투자를 집행할 당시에는 어떻다? 현금은 나갑니다만은 비용은 우리가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산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쓸 때부터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내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년 일정한 어떤 룰로 깎아 나가고 그거를 우리 비용에 대입을 하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감가상각비를 하는 이런 정도나 방식을 회사의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물론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통과를 해야겠지만 우리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보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기간을 둬가지고 상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가 토지와 영업권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에 적용된다는 것도 굉장히 이 감가상각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는 이 자산이 많은 회사 그리고 자산을 늘리는 이런 투자가 많은 회사일수록 더욱 중요한 어떤 비용 과목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만이 회사 가치를 평가하거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이란 무엇이냐? 감가상각은 영어로 depreciation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바이오 상각비 영상에서 다뤘던 무형자산의 상각, 아모타이제이션하고 또 자원기업에서 자원 채취하고 남은 땅에 대해서 오프북이라고 하는 이런 디플리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오직 유형자산의 시간에 따른 자연적인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산을 구매했을 때 우리가 룰을 정합니다. 야, 이 자산은 5년 동안 일정 비율로 가치가 떨어질 거고 맨 끝에 잔존 가치는 얼마다 0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될 수도 있어. 아무튼 이 정도 가격을 우리가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가치를 이렇게 일정한 룰로 깎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해 놓습니다. 근데 어떻다? 살다 보면 지진에 해일이 덮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올 수도 있어서 어떻다? 이 유형자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치가 내려갈 수 있겠죠. 이때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손상차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떻다? 물론 단기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감가상각은 오직 우리가 이전에 정해놨던 룰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룰 자체를 우리가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변경할 때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를 대야 되고요. 또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 나서 후에 회계 처리 두 개 다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계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산을 투자하는 시점에서 이 회사가 모든 이 투자액을 비용에다가 내가 대응을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이 자산을 운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용을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엄청난 적자, 여기서는 엄청난 흑자가 나오는 것. 즉 수익에 대한 비용 대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영업 능력도 평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다? 이 기계나 건축물, 구축물 등이 이런 수익을 회사의 수익을 내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죠. 그에 대한 비용을 또 대응을 시켜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다? 쓰다 보면 구식이 되니까 요거에 대한 예비금을 마련을 해둬야 된다라는 것이 이 회계학적 이론의 좀 골자가 될 것입니다. 여튼 두 시각에서 보는 이론은 다르지만 어쨌든 뭐다? 유형자산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감소를 시켜야지 정당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 둘 다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가치를 내가 인위적으로 깎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냥 감가상각비를 내가 비용에 넣고 유형자산 자체를 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금 100만원 내가 유형자산 100만을 구입을 해서, 물론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10% 정도 감소했다 치고 감가상각비를 10만원을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유형자산 내가 그냥 10만을 깎고 장부에 유형자산 90만 하고 자본금 100만을 놔두는데 어쨌든 우리가 적자도 그죠 10만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막 2개년도에 또 50만원을 내가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140만원이 되죠. 그리고 결승금 10만이 되고요. 자, 어떤 게 발생하냐? 바로 이 회사에 내가 장부를 딱 까봤을 때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가 알 수가 없고요. 처음에 내가 유형자산을 얼마에 샀는지, 즉 취득원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기존에 감가상각 되던 자손하고 새로 들어온 신규 투자가 유형자산이라는 한 칸에다가 다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알 수 없다. 유형자산이 얼마나 상각되었는지, 그리고 상각될 게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획 방식, 즉 간접법을 많이 쓰게 되고요. 지금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은 감가상각 누계획, 즉 간접법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감가상각비에 유형자산을 내가 대응해서 유형자산을 까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획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유형자산 밑에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형자산은 가만히 놔두고 감가상각 누계획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유형자산 칸을 보면 내가 요거의 취득 원가를 알 수 있고, 감가상각 누계획을 보면은 내가 감가상각 정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지금 이 회사 감가상각이 이 정도 진행됐고 앞으로 이 정도 남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재무제표 까보시면 유형자산이 있는데요, 감가상각 누계획은 없는데요 라고 말하죠. 자, 재무제표에 쓸 때는 직접법과 비슷하게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획과 손상차손 누계획을 뺍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에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는 어떻다?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다? 이렇게 기말 잔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말 잔부 금액은 어떻게 한다? 바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획 빼고요.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자산 여러분들 감가상각 하지 않는데요. 바로 토지 그리고 영업권. 또 하나는 바로 건설 중인 자산. 자,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고 어떻게 한다? 감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사 같은 경우는 미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획을 빼놨고요. 그거를 적어놨고 이게 장부가액이고, 여러분들 이 주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유형자산의 타입별로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다? 바로 이 어느 정도 상각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020년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샀던 것보다 반 정도는 지금 상각이 완료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여러분들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감가상각비는 그럼 얼마냐는 거죠. 역시 손익계산서에 비용 항목의 감가상각비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삼성전자 2020년 사업보고서에 손익계산서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없죠. 자,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매출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이 두 쪽에 여러분들 쌓여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비용과 성격의 분류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쳐가지고 여기서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게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 대비해가지고 내가 어떻다, 감가상각비가 한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또 중심으로 또 보려면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유용자산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번에는 어떻다, 그냥 감가상각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시가 또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매출 원가에 들어있는 감가상각비가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있는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어떻다, 매출 원가에 들어있는 감가상각비 부분은 여러분들 생산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설비, 공장, 뭐 이런 공구, 이런 친구들은 그렇죠,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주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요 분류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있는 거는 생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본사 건물이라든지 뭐 차량, 의전 차량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 구축물, 뭐 화장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생산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감가상각비 비중을 한번 구해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감가상각비가 이후에 미칠 손익에 대한 비율도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구해 볼 수 있고, 회사마다 좀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예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감가상각비와 전체 비용 그리고 전체 이익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점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그러면은 이번에는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또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감가상각의 어떤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일단 하는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도대체 시간이 지난다는 게 이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하죠. 내용연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연수 역시 여러분들 연결 재무제표 주석 두 번째 칸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또 다르게 정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기계 장치마다 5년에서 7년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냐? 기계 장치를 내가 보고 5년짜리도 있고 6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회사가 나름대로 정해놨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다? 이런 회계나 법인 내 회계에서는 이렇게 경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내용연수를 좀 정할 수가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업종과 그리고 어떤 자산인가에 따라서 이미 내용연수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이미 법과 규칙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그리고 우리가 회계상으로 기록한 감가상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떻다, 내용연수가 길게 돼가지고 내가 회계상 이익을 초반에 높게 잡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이연 법인세 부채가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감가상각을 내용연수를 짧게 잡아서 감가상각을 그죠 길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크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부 이상의 내가 세금을 납부해서 이연 법인세 자산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꽤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정도 이연 법인세 자산, 이연 법인세 부채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어떻다, 세법하고 회계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가상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어떻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이 시간은 내용 연수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효익이 감소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것이냐, 즉 어느 정도로 매년 내가 떨궈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즉 기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매년 어느 정도를 우리가 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정액법과 이제 정율법인데, 정액법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매년 일정한 금액을 삼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년을 지금 삼각한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0년에서 5년까지는 5년을 0으로 잡고 그냥 이렇게 줄을 쭉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직선이 생기게 되고 요 비율이 아니죠. 요 정도로 매년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나중에 부담이 커지죠.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경제적 효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방식을 하면 나중에 부담이 생기겠죠. 즉 요만큼의 감가상각을 매년 내가 비용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률법 같은 경우는 그죠? 일정한 비율로 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처음에 많이 삼각되고 뒤에는 적게 삼각되는 곡선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부담이 굉장히 높지만 후기에는 부담이 적은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즉 요 방식은 어떻다? 유형자산을 내가 도개하고 이게 최신형일 때 어떻다? 최신형이고 새 거일 때 가장 효용이 높으니까 그 효용을 맞춰서 깎겠다 이거고요. 요거는 어떻다? 내가 그냥 이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내가 일정하게 효용이 깎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두 방식 모두 세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나중에 부담이 크고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초기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 주석 유형자산을 보시면 이렇게 추정한 내용 연수에 따라서 정액법에 의하여 삼각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의 비례, 생산을 많이 할수록 기회가 많이 따르니까 그에 대비를 하겠다. 하지만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용 안 하면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용 안 해도 기계는 구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쓰던 안 쓰던 여러분들 5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여러분들 차 뭐 1000km 가든 20000km 가든 5년 지나면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이 친구는 구형이 돼서 경제적 효용이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대처법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사용을 잘 안 하고요. 연수학계법이라고도 사용을 하고 이중체감법 같은 걸 또 사용을 합니다. 요거랑 비슷한데 어떻다? 세법에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정율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율법과 정율법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회계사 시험을 칠 거는 아니니까 그 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중요한 이유가 바로 BEP를 이제 잰다는, 즉 손익 분기점을 우리가 추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이제 대표적인 고정비입니다. 특히 임대료와 감가상각비가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 고정비가 일단 밑에 이렇게 회사의 비용으로 깔리고, 그리고 내가 물건을 생산하면서 드는 원재료비라든지 뭐 전기료, 수도비, 뭐 임금 이런 것들이 변동비로 착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팔수록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겠죠. 즉 어떤 말이냐, 감가상각비가 낮으면 이렇게 비용이 여기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 수익이 발생하는 지점이 빨라지죠. 요렇게. 자,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어떻게 된다? 수익이 발생하는 지점이 빨라지는데, 고정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발생하는 지점이 그만큼 늦어진다. 즉 매출로서 내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저 판매해야 하는 이 판매량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의 정도가. 자, 근데 어떻다? 판매도 많아질수록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어떻다? 이 수익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익 구간이 어떻다? 적게 최소 팔 수 있는 양과 최대 팔았을 때의 손익분기점 두 개가 존재하고 최대 수익을 남기기 위한 여러분들 이 판매량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회사들이 수요가 막 넘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부러 공급을 약간 딸리게 하거나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바로 내가 더 이제부터는 더 팔수록 판매량과 매출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이 판매량 포인트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이 회사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런 거를 내가 가정해서 야, 이게 더 이상 팔아서 남는 게 없다라는 이 지점을 여러분 정하게 되는데, 이 지점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정비와 변동비인데, 고정비에 많은 파트를 두는 것이 감가상각비고, 특히 지금 뭐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사업들, 즉 시설 투자가 큰 사업들은 이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영학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투자를 좀 생각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내자면, 예를 들면 매년 이렇게 시설 투자를 늘리는 회사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된다? 요거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지금 0년 차 했으면 감가상각가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여기서는 비용 발생이 안 하지만 향후에 가서 이렇게 점점 투자가 커지면 감가상각비도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투자를 기대하고 만약에 여기서 주식을 샀는데 이익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회사는 수익을 보지 못한다. 즉 BEP가 투자를 함으로써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 중인 이런 자산은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건설하면서 계속 이렇게 신규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이 되지 않은 채로 쌓이게 되고, 이게 완료되면 한 번에 감가상각이 되는데, 특히 이걸 건설하면서도 내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감가상각이 쭉 5년 정도 간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다? 이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부터의 이 회사의 비용 구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이 회사를 분석할 때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크면 현금이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았는데도 회사에 손익을 미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까 전처럼 이 BEP를 뚫고 나가는 회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고요. BEP를 뚫지 못하는 회사들은 거의 주가가 하락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말씀대로 정액법이고 내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드는 이런 공장이나 뭐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최소 5년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한국 회사들, 특히 사업을 확장하고 예전에 여기서 했던 뭐 이것저것 투자를 감행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건설 중인 자산하고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없으니까 비용으로 안 되죠. 비용은 안 됩니다. 하지만 현금이 여러분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없습니다. 당연히 현금 유출을 하니까 배당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회사들도 있다. 차입금을 찍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대출이나 채권을 찍어가지고 신규 공장에 투자를 하겠어. 그러니까 배당은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중인 자산에서 건설 중일 때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영향이 없으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역시 현금이 없으니까 배당은 못 줍니다. 영업이익은 계속 찍히는데 현금은 없어요. 왜? 그거 다 공장 짓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딱 되면은 두 가지로 나뉘죠. 어떻게 된다. 첫 번째는 업황 변화 경쟁자 등장으로 LG 디스플레이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팔아도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유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업황 변화 경쟁자가 등장해가지고 이 수익에 대한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닿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팔아도 어떻게 돼요? 손익분기점을 찍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감가상각비에 눌려가지고 적자를 보게 되고요. 이미 사내에는 현금이 없고 유동성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감소하게 되고 요거를 다시 어떻게든 회복을 하고자 어떻게 되나 계열사 정리를 하고 정리해고를 하고 12BW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살리는 동시에 이 내 회사 가치 자체를 훼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악순환이 빙빙 돌다가 망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두 번째는 BP 사이클을 상회합니다. 자, 어떻게 된다. 자, 지금 내가 공장 딱 지었는데 와, 이게 정말 좋은 경기를 만나가지고 원래는 내가 이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계속 이 BEP를 넘어가죠.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에 메모리 반도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엄청난 수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를 넘어가서 이 BEP의 영업이익률이 BEP가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어떻다. 이 BEP가 변동비보다 계속 높아지는 이런 구조의 산업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크게 주식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우리에게 믿고 투자해 주신 주주한테 배당을 주면 되는데 그런 한국 기업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당해 발생한 순이익 현금 흐름으로 또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한 바퀴 더 돌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요거에 대한 위험성과 리워드를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국의 주식이 저평가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이런 거라고 봅니다. 자, 재벌이라는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학적인 사업을 하죠. 큰 공장을 세우고요. 뭐 엄청난 단지를 지어가지고 내가 큰 사업을 하니까 주식을 상장해가지고 막 주식 팔고 채권 팔아가지고 우리에게 자본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을 줬어요. 그런데 배당은 안 주고 또 사업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투자를 감행합니다. 배당 안 주고 배당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일단 내가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배당으로서의 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으로서의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친구들, 외국의 연금공단이라든지 그러면 장기 투자자 이런 분들은 투자를 좀 꺼리게 돼요. 그래서 그 투자자 자체가 좀 존재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에서 막 극단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잘 없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업이 잘 되면 배당을 주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수의 지분을 가진 오너가 독단적인 사업 확장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리스크하고 리워드 자체가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마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또 학습적으로 체감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집니다. 자, 특히 어떻게 된다. 이 재벌 구조에서 이렇게 나는 경기 안정주를 샀는데 자회사로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딸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지원하죠. 그러니까 이 모회사들도 약해지는. 대표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옛날에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두산건설이에요. 두산건설 개성도주도 괜찮던 두산 인프라코어까지도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워낙에 한국 재벌들이 투자하는 시설 투자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위에 다른 경기 안정주까지도 다 영향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 전체에서 약간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LG화학하고 밑에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떼든지 이걸 분리 상장을 안 하죠.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 가전, 삼성전자 하만, 삼성전자
뭐 반도체, 삼성전자, 파운드 이렇게 분리 상장 안 하고 삼성전자라는 회사 안에 몽땅 넣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에 대한 또 주식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디스카운트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부를 이렇게 떼서 우리가 공개 상장하는 거를 스핀오프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규모 시설 투자해가지고 아까 전에 어떻게 됐다? 업황 변화와 경쟁자 등장.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한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냥 찍어 누르는 분들 때문에 OCI하고 옹진도 날아가게 됐고, 어떻게 됩니까? 또 철강 같은 경우도 동부그룹도 동부하이텍, 동부제철, 동부특수강도 결국 과도한 자본 지출로 이 감가상각비와 채권 유동성을 못 버티고 가버렸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하고 과도한 자회사, 특히 이거 일산제니스 이런 거에 이제 현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두산그룹 전체가 부실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라진, 거의 뭐 분해된 이런 경우가 많죠. 특히 여기는 또 말씀 안 했지만 금호그룹도 있죠. 대한통운하고 대우건설을 매입을 하면서 잘못된 거래인가요? 무리한 거래라고 해야 되겠죠. 무리한 거래를 해서 또 이렇게 회사가 거의 분해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한국의 언론에서 뭐 투자와 증설, 인수 같은 거는 오너의 자신감이다. 이 오너의 자신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옛날 IMF의 대우그룹하고 비슷한 겁니다. 흑자 부도도 날 수 있고 이게 유동성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 이후의 감가상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과연 그 사업이 지금 시작했지만 지금 여기서 투자 결정 땅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엔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감가상각하고 적자의 이중고를 여러분들 맛보면서 회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비상사태로 들어가는 모습도 정말 볼 수 있고, 특히 어떻다, 이익잉여금 대비 신규 투자가 많다면 더 조심해야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해놨던 이러한 비율들이 또 중요한 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감가상각이 얼마나 됐는지, 또 이 회사 전체 비용에서 감가상각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좀 보시고 이후 신규 투자와 매칭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후에 발생할 감가상각비도 내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주가에 반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가 많고 시설 투자가 많은 회사들은 그런 감가상각비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면 이미 이 업종 자체가 조금 이상하고 그룹 자체가 좀 진부해가지고 시설 투자나 공격적인 확장이 안 일어나는 이런 그룹들은 오히려 그럼 저평가돼 있을 수 있냐는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LG그룹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을 맺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LG와 필립스가 LCD 합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수익도 반반, 그리고 비용도 반반이죠. 그리고 어떻다, 이 친구가 지분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지분을 살 수도 있고 유연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와 리워드가 좀 나눠져 있는 LG그룹 같은 형태의 파트너십을 잘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LS, KG, 다우그룹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냥 하던 일에서 계속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느 정도 그냥 적절한 투자를 하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내가 감가상각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감가상각 하는 정도만큼만 새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 우리 회사가 잃어버린 자산의 가치만큼 내가 이걸 보완해 주거나 그보다는 조금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식의 투자 방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픽스하고 감가상각비가 비슷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규모를 유지하는 메인터넌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이 회사들이 과도한 감가상각비를 내지 않고 과도한 투자를 해서 현금을 소모를 안 하니까 이런 친구들이 바로
알짜 기업이 되는 거죠. 알짜 기업이 되는 거고, 현금 유동성도 좋고, 물론 큰 발전은 없지만 유동성도 좋고 현금 흐름도 좋아서 배당도 나한테 잘 주고 이후 사업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정적이고 소외된 종목들을 잘 분석해도 어떻게 본다면 이 감가상각비에 미래 영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그 수익은 주가 상승하고 배당 두 개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이 있는 아까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끝나는 5년 동안은 배당을 주기가 어렵겠죠. 왜? 아니, 수익에 이미 잡혀 있고 그 감가상각으로 생긴 그 현금, 요거에 대해서 내가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그 감가상각비로 현금이 유출되지 않았지만 비용으로 계상한 거에 현금을 내가 메꿔줘야겠죠.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한데, 자, 어떻게 된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뺄 거 다 뺐기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된 상태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만 잘 분석을 해도 저평가 종목들을 또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통적이라서 신규 투자가 제한적인 회사가 대표적이죠. 예를 들면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거 보시면 옛날에 막 공장을 막 지었습니다. 근데 철강이 시세가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몇 년 지났습니다. 매년 이 회사는 적자예요. 근데 왜 적자일까? 이 회사가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신규 투자와 전통적인 회사들은 어떻게 된다? 한번 신규 투자하면 매년 감가상각비를 내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BEP 말씀드렸죠. 철강 시세가 안 좋으면 아예 BEP가 올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 파는 게 훨씬 더 사업적으로 낫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나중에 시세만 올라와 준다면 이 BEP만 뚫어올 수 없는 어떤 세계 경기나 세계 산업적인 어떤 상황만 된다면 바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거죠. 왜 그렇다? 그러니까 경영상 문제가 아니고 감가상각비 문제였다. 그리고 어떻다? 비핵심 자산과 계열사를 매각한 이런 친구들은 어떻다? 자,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계열사를 매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 들어오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이 자산에서 내가 매년 까내야 됐던 내년, 내내년의 감가상각비를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회사에서 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 떨어져요. 인건비 비용 떨어지는데 감가상각비까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겁니다. 또 반대로 계열사 지원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SKT에 하이닉스 있었는데 삼성전자 이거 예를 들면 이게 돈을 너무 못 벌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동부 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이텍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이텍을 이걸 던져서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하이텍의 주주로서 내가 동부보험의 주주로서 어떻게 된다? 하이텍에 들어갈 어떤 미래의 위험성, 현금 유상증자 이런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이런 그룹도 다시 주가가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정적이고 소외되더라도 이렇게 좀 재무구조의 변화나 오너의 변화나 경영자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점을 딱 빌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KG 동부제철인데요. 그거는 또 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영상이 좀 초기라 가지고 좀 퀄리티는 살짝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철학은 이렇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고 감가상각이 이렇게 제한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가치를 추종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그게 바로 에비타하고 에비타예요. 그런데 에비타는 earnings before tax하고 interest하고 뭐도 뺀다? depreciation하고 amortization도 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아니, 감가상각은 실제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어떻다 가치만 제한 거지 실질적인 손해 항목이 아니다라고 보니까 선진국에서 이렇게 정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아예 비용에서 뺍니다. 그렇게 해서 EV와 에비타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는 요즘 회계나
가치 평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또 업종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뉴스 같은 것도 너무 또 이렇게 한쪽면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보시면서 또 제가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모델링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더 또 재밌고 또 뜬금없이 괜찮은 뭐 그런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과는 또 다른 방향을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